서울 강남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나는 오늘도 환자들의 마음을 치료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유명한 의사도 아닌데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은 아마도 내가 그들과 같은 깊은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의 마음만은 그 어떤 약으로도 그 어떤 치료법으로도 완전히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나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갔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하며 하루 종일 환자들의 마음속 깊은 상처들과 마주하다가 저녁이 되면 텅 빈 집으로 돌아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매일 밤이면 어김없이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며 잠들지 못하는 긴 밤을 보내곤 했다. 나 이수지는 의대를 졸업하고 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엘리트 의사였으며 누구보다 똑똑하고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의사였지만 동시에 환자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인간적인 여성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으니 그것은 바로 10년 전 5살 딸 지우가 흔적도 없이 실종된 사건이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 나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궤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예전에 밝고 활기찼던 여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는 깊은 상처와 끝없는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한 명의 절망적인 엄마만이 남게 되었던 것이다. 10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행복한 여자아이였다.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랑하는 남편 민호와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딸 지우, 그리고 환자들로 북적이며 번창하고 있는 병원까지 내 삶은 그야말로 완벽해 보였고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특히 지우는 정말로 특별한 아이였다. 겨우 5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영리하고 조숙했으며 무엇보다도 엄마인 나를 무척이나 따르고 사랑하는 아이였다. 내가 병원 일로 늦게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항상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 나를 보자마자 까르르 웃으며 작은 몸으로 달려와 내 품에 안기곤 했고 언제나 밝은 미소와 따뜻한 포옹으로 하루 종일 지친 엄마를 맞아주었다. 내가 병원에서 힘든 환자를 만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언가로 인해 마음이 힘들어할 때면 지우는 언제나 작고 따뜻한 손으로 내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곤 했다. 유치원에서 새로 배운 노래를 불러주며 우울해하는 엄마를 웃게 만들어 주었고 자신이 커서 어른이 되면 엄마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멋진 일을 하고 싶다고 순수한 목소리로 말하곤 했다. 남편 민호는 대기업의 중간관리직으로 일하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랑이었다. 비록 회사 업무로 인해 평일에는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었고 아버지였다. 주말이 되면 어김없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으며 특히 지우를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딸바보 아빠이기도 했으며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작지만 따뜻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그때의 우리는 이런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의 패턴들, 저녁 식탁에서 가족끼리 나누는 소소하고 재미있는 대화들, 함께 모여 앉아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들, 주말마다 손을 잡고 나들이를 가는 집 근처의 작은 공원까지 이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소중한 행복은 어떤 예고나 징조도 없이 갑작스럽게 끝나버리고 말았다. 그날은 평범한 가을의 월요일이었다. 나는 아침에 지우를 유치원까지 데려다 주었다. 지우는 며칠 전에 새로 사준
분홍색 작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신이 나서 유치원 교실로 뛰어가면서 오늘 그림 그리기 시간에 엄마의 예쁜 얼굴을 그려서 선생님께 보여드릴 거라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딸, 지우와 나눈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날 오후 4시 30분은 지우의 유치원 하원 시간이었다. 평소에는 내가 직접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지우를 데리러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병원에 환자가 많아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평소에 이용하던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대신 지우를 데리러 가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하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지우와 돌보미 선생님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하원길의 교통체증이 심해서 늦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울의 오후 시간대 교통 상황이 항상 복잡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계속 흘러 6시를 넘어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불안감이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했다. 급하게 유치원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해 보니 원장 선생님은 지우가 분명히 돌보미 선생님과 함께 하원했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해 주었다. 그 다음으로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휴대전화에 여러 번 연락을 시도해 봤지만 계속해서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하에 병원의 모든 진료 일정을 급하게 취소하고 집으로 달려갔다. 혹시라도 지우가 집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을 품고 있었지만 집에 도착해보니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지우의 작은 가방도 늘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작은 신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저녁 남편 민호와 함께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경찰관들은 처음에는 아이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곧 나타날 거라며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되어도 지우는 나타나지 않았고 아이돌보미 선생님과도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날 밤 남편과 나는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우리는 온 동네를 샅샅이 뒤지며 지우를 찾아다녔다. 지우가 좋아하던 동네 문구점, 늘 함께 놀던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놀이터, 가끔 산책을 갔던 근처 공원까지. 지우가 혼자서라도 갈 만한 모든 장소들을 빠짐없이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지우를 본 사람이 없었다. 다음 날부터는 경찰과 소방서,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까지 합세한 본격적인 대규모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다. 나는 병원 문을 닫고 오직 지우를 찾는 일에만 모든 시간과 정신을 쏟아부었으며 남편 역시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고 나와 함께 지우 찾기에 매달렸다. 경찰은 주변 상가와 아파트 단지에 모든 폐쇄회로 TV를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다. 다행히 지우가 유치원을 나서는 모습까지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함께 작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도 여러 대의 카메라에 포착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두 사람이 어디로 향했는지에 대한 행적은 완전히 묘연해져 버렸다. 유치원에서 대략 5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지우와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확인되었을 뿐이었다. 경찰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수킬로미터에 이르는 모든 지역을 세밀하게 수색했다. 하수구와 맨홀, 비어있는 건물들, 심지어는 대형 쓰레기통까지 모든 곳을 뒤져보았지만 지우와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두 사람이 공기 중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처럼 말이다. 매일같이 지우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길을 혼자서 천천히 걸어 다녔다. 혹시라도 경찰이나 수색대가 놓친 작은 단서라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였다. 아이돌보미 선생님도 지우와 함께 실종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경찰은
계획적인 유괴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시간이 계속 흘러갈수록 희망적인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 않았고, 오히려 절망적인 현실만이 점점 더 분명해져 갔다. 지우의 실종 사건은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전국 언론에도 큰 관심을 받으며 보도되었다. 지우의 사진이 텔레비전 뉴스와 신문 지면에 크게 실렸으며, 실종 신고 접수 이후 수많은 제보 전화가 경찰서와 우리 집으로 걸려왔지만 모든 것이 헛된 희망에 불과했다. 지우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아이들에 대한 목격담이거나 아예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한 제보들 뿐이었다. 실종 신고를 한 지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수색 범위는 서울 전체와 경기도 일대로 점점 더 넓어져 갔지만 지우에 대한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사건의 실마리가 전혀 잡히지 않고 시간만 계속 흘러가자 경찰의 수사 의지도 처음에 비해 현저히 소극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나는 결국 사설 탐정 여러 명을 고용하기에 이르렀다. 병원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탐정비와 수색 비용에 쏟아부으며 전문적인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도 전문가들조차 속수무책이었다. 지우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지우가 사라진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나의 일상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병원은 환자들이 모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면서 오랫동안 문을 닫은 상태가 지속되었고, 나에게는 지우를 찾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지우의 사진이 인쇄된 전단지를 수백 장씩 들고 거리로 나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대형마트와 백화점 앞, 유치원과 초등학교 앞까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우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어떤 사람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귀찮다는 듯이 빠르게 자리를 피해가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혹시라도 단 한 명이라도 지우를 보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가능성을 붙잡고 매일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외모와 모습은 점점 더 초라하고 불쌍해져 갔다. 예전에는 항상 단정하고 깔끔했던 옷차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머리는 제대로 빗지도 않아 산발이 되어 있었으며, 화장이나 외모 관리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 오직 지우를 찾는다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남편은 나의 모습을 보며 깊은 안타까움과 걱정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역시 지우를 잃은 아픔은 나와 똑같이 크고 깊었다. 다만 그 고통을 표현하고 대처하는 방식이 나와는 달랐을 뿐이었다. 남편은 일을 하고 있을 때만은 지우에 대한 생각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 부부 사이의 대화는 날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갔고, 같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만을 바라보며 각자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나는 지우의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지우의 물건들을 만지작거리거나 사진을 보며 시간을 보냈고, 남편은 거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회사 업무를 처리하며 현실을 외면하려 했다. 지우가 실종된 지 1년이 지나면서 나는 처음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잠들기 위해서였다. 지우에 대한 생각 때문에 밤마다 잠들 수 없는 고통이 너무나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소주 한 잔으로 시작된 음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양이 늘어갔고, 나는 알코올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갔다. 나는 점점 더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게 되었고,
민호와의 다툼도 점점 더 자주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는 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지만 아픔을 서로 나누고 위로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서로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실종 2년째가 되는 해에 나의 알코올 의존 증상은 더욱 심각해졌고 매일 밤 소주 2병씩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낮에는 거리에서 지우를 찾아 헤매고 밤에는 술에 취해 지우를 그리워하며 우는 것이 나의 모든 일상이었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민호와 나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상처로 인해 서로를 상처 입히는 두 명의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지우가 사라진 지 3년째 되는 해, 결국 민호가 먼저 이혼을 꺼내들었다. 우리는 며칠 동안 길고 힘든 대화를 나누었다. 민호는 우리 둘 다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나는 지우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는 없다고 끝까지 반대했다. 결국 우리 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끝까지 평행선을 달렸고 법정에서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다. 15년 동안 함께 사랑하며 살아온 부부가 차가운 법정에서 남남이 되는 순간이었고 나는 그 순간까지도 이혼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혼 후 나의 상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알코올 의존증은 더욱 심해져서 하루도 술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심각한 우울증까지 겹치면서 며칠씩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날들이 점점 늘어갔다. 오직 지우의 사진을 보며 술을 마시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일상이 되었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의미를 잃어버렸다. 민호는 이혼 후 완전히 다른 도시로 이사를 떠났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하지만 그 역시 지우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만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뿐이었다. 나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모두 나를 걱정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정말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여러 번에 걸쳐 전문적인 병원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지만 나는 모든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나는 점점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로 살아가게 되었다. 예전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도 모두 끊어버렸고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도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 오직 지우와 관련된 일에만 관심과 집중을 쏟았고 그 외의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활동은 완전히 포기해버렸다. 4년째, 5년째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지만 나의 상황과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어만 갔다. 지우가 사라진 지 6년째 되는 어느 날,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왔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과도한 음주로 인해 지우의 방에서 의식을 잃고 잠들어 있었는데 꿈속에서 5살 때의 지우가 나타났다. 지우는 예전 그대로의 밝고 해맑은 모습이었고 나에게 왜 이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냐고 물으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모습을 원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 꿈에서 깨어난 후 화장실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몰골이말이 아닌 초췌하고 병든 여자의 모습이 비쳐 있었다. 지우가 알고 있었던 예쁘고 건강한 엄마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설령 지우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자랑스럽고 당당한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모습일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다음 날 나는 용기를 내 알코올 상담 센터를 찾아갔다. 그리고 전문 상담사에게 지난 몇 년간의 모든 상황과 내 상태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알코올 치료 과정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금단 증상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도 견디기 어려웠지만 술의 도움 없이 지우에 대한 생각과 그리움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 더욱 괴로웠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 지우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당당한 엄마로 살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로 모든 고통을 견뎌냈다. 6개월간의 힘겨운 치료 과정을 거쳐 나는 마침내 술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다. 그리고 동료 의사의 적극적인 도움과 권유로 알코올 치료와 함께 전문적인 심리 치료도 병행하게 되었으며, 이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을 조금씩 치유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1년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마친 후 나는 예전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회복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외모도 예전에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을 되찾았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안정되고 평온해졌으며, 여전히 지우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은 변함없었지만 이제는 절망적이고 파괴적이지 않은 건강한 그리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병원도 다시 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예전처럼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지 않았지만 내가 환자들에게 보여주는 진심 어린 치료와 깊은 공감 능력으로 인해 서서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특히 나와 비슷한 상실의 경험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큰 도움과 위로가 되었다. 내 자신의 아픈 경험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자산이 된 것이다. 환자들을 치료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도 더욱 깊이 치유되어 갔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 자신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우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이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지우가 사라진 지 8년이 지나면서 나는 이제 비교적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 병원은 다시 예전처럼 번창하기 시작했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회복되어 있었다. 여전히 지우를 찾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고 강박적이지는 않았다. 대신 희망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지우를 찾는 노력을 계속해 나갔다.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다. 정우석이라는 중학교 국어교사였다. 그는 3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잃고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는 상태였다. 우석을 처음 만난 곳은 의외로 내가 정기적으로 다니던 심리상담센터였다. 내가 정기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그가 상담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의 표정에서 나와 비슷한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읽을 수 있었다. 며칠 후 같은 시간대에 또다시 우연히 마주쳤는데 이번에는 상담센터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였다. 짧은 인사와 대화였지만 우리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비슷한 무언가를 느꼈다. 같은 종류의 상실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연결감과 공감대 같은 것이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우연한 만남이 이어졌다. 상담센터 근처의 작은 커피숍에서, 병원이 있는 강남 일대에서, 그리고 심리상담센터에서까지 마치 운명이 우리를 자꾸 만나게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마주치게 되었다. 한 달 정도가 지난 후 우석이 먼저 용기를 내어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첫 번째 만남은 서로에게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 우리 두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상실의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석은 아내의 10년간에 걸친 기남 투병 과정과 죽음으로 인한 깊은 상실감을, 그리고 혼자서 딸을 키워나가야 하는 부담감과 외로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나 역시 지우의 실종으로 인한 절망적인 상황과 그 후의 긴 회복 과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나누며 깊은 공감과 이해를 나누었다.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거듭할수록 우리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져 갔다. 처음에는 단순히 같은 종류의 아픔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위로와 공감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과 조심스러운 애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6개월이 지나면서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더 깊어지고 의미 있게 발전해 나갔다. 우석은 내게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따뜻함과 안정감을 선사해 주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했던 외로움과 고독감을 달래주었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주었다. 나 역시 우석에게 깊은 이해와 진심 어린 공감을 줄 수 있었고, 상실의 아픔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었다. 우리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까지는 충분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시간이 필요했다. 서로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존중하면서 성급하지 않게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서두르지 않았다. 단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소중했다. 수진과 우석의 연애는 일반적인 젊은 커플들의 연애와는 많은 면에서 달랐다. 우리 두 사람 모두 깊고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신중했다. 하지만 그런 조심스러움과 배려가 오히려 더욱 깊고 진실한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의 데이트는 주로 조용하고 평온한 곳에서 이루어졌다. 붐비지 않는 한적한 카페, 자연이 아름다운 조용한 공원, 규모가 크지 않은 조용한 전시회나 음악회 등 시끄럽고 화려한 장소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선호했다. 나는 우석과의 깊이 있는 대화와 따뜻한 교감을 통해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갈 수 있었다. 지우가 사라진 후로는 듣기조차 힘들었던 클래식 음악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지우와 관련된 추억들 때문에 금기시했던 많은 일상적인 활동들을 하나씩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우석 역시 아내의 죽음 이후 마음속 깊이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나와 함께 조심스럽게 꺼내어 정리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우석은 나에게 자신의 딸 예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기 시작했다. 올해 15살이 된 예린이는 돌아가신 엄마를 많이 닮아 정말 예쁘게 자라났다고 했다. 혼자서 딸을 키우는 일이 쉽지 않고 때로는 정말 힘들었지만 예린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내를 잃은 슬픔과 절망을 견디고 버틸 수 있었다는 우석의 말을 들으며 나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우석이 혼자서도 딸을 훌륭하게 잘 키우고 있다는 것이 정말 대견하고 존경스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 역시 지우와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함께 보냈어야 했는데 하는 깊은 아쉬움과 그리움이 마음속에서 올라왔다. 1년이 지나면서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진실해졌다. 이제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신중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와 아픈 과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서로 노력했다. 특히 나는 예린이를 직접 만나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망설이고 고민했다. 다른 아이를 만난다는 것이, 특히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딸을 만난다는 것이 마치 지우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우석은 나의 복잡하고 어려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었고 억지로 강요하거나 재촉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도 서서히 마음의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다. 우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딸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석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예린이가 도대체 어떤 아이인지 궁금했다. 우석이 들려주는 예린이의 모습은 언제나 착하고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다. 어머니 없이 자라나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가 사귄 지 1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우석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예린이를 나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나는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다. 다른 아이를 만난다는 것이, 특히 우석의 딸을 만난다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석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와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었다. 만남의 장소는 강남의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로 정했다. 나는 그날 아침부터 심하게 긴장하고 떨렸다. 어떤 아이일까? 나를 받아들여줄까? 지우와 자꾸 비교하게 되지는 않을까? 수많은 걱정과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오후 3시 약속이었는데 나는 30분이나 일찍 카페에 도착해서 기다렸다. 우석도 나와 비슷하게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3시 15분 카페의 유리문이 열리며 한 소녀가 들어왔다. 키가 또래에 비해 꽤 큰 편이었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를 가진 정말 예쁜 15살 소녀였다. 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업을 마치고 바로 온 모양이었다. 그런데 내가 예린이를 처음 본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무언가가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었다. 처음 보는 아이인데도 묘하게 친숙하고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예린이는 정말 예의 바르고 밝은 아이였다. 아빠가 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하지만 나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예린이의 얼굴을, 목소리를, 심지어 서 있는 자세와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어딘가에서 본 듯한 기묘한 기시감을 불러일으켰다. 대화를 나누면서 내 마음 속의 이상한 느낌은 더욱 강해져만 갔다. 예린이가 웃는 모습, 무의식적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습관, 심지어 말하는 톤과 억양까지도 모든 것이 나에게 지우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예린이는 정신과 의사라는 나의 직업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자신도 나중에 커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지우도 어릴 때 나에게 똑같은 말을 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예린이가 카페에서 주문한 케이크를 먹는 모습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포크를 잡는 방법이 지우와 정확히 똑같았던 것이다. 어릴 때 내가 지우에게 정성스럽게 가르쳐 준 방식 그대로였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이 모든 것이 지우에 대한 그리움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라고. 지우를 너무나 그리워한 나머지 다른 아이에게서 억지로 지우의 모습을 찾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카페에서의 첫 만남은 대략 1시간 정도 지속되었다. 예린이는 정말로 훌륭하고 좋은 아이였다. 예의 바르고 착하며 똑똑했고 우석이 혼자서도 정말 잘 키웠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헤어질 때 예린이는 나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다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집에 돌아가는 내내 이상하고 복잡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전혀 잠들 수 없었다. 예린이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고 10년 전 5살이었던 지우의 모습과 끊임없이 비교가 되었다. 오래된 지우의 사진들을 모두 꺼내어 보면서 5살 때의 지우와 현재 15살인 예린이의 모습을 세심하게 비교해 보았다. 물론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눈매와 이마의 선, 전체적인 얼굴 윤곽은 분명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다. 세상에는 서로 닮은 사람들이 정말 많으니까. 그리고 내가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마음 때문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사점까지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며칠이 지난 후 나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예린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 것이다. 며칠 후 나는
우석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예린이가 정말로 그의 친딸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우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고 신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실 예린이는 입양한 아이라고, 아내가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어서 예린이를 5살 때 입양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나의 머리가 하얘졌다. 예린이가 입양된 아이라고, 그리고 5살이라는 나이는 바로 지우가 사라진 그 나이가 아닌가. 우석은 예린이가 보육원에 있던 아이였는데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 예쁘고 착해서 첫눈에 반해 입양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똑똑한 아이여서 자신들의 딸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고 했다. 나는 예린이가 그 보육원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물어보았지만 우석도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나는 더 이상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없었다. 너무 의심스러워 보일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밤부터 나는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에 나섰다. 먼저 예린이가 있었던 보육원의 정확한 위치와 이름을 알아냈다. 우석이 해준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니 서울 근교의 한 보육원이었다. 다음 날 나는 직접 그 보육원을 찾아갔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당했다. 다만 그 시기에 5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몇 명 있었다는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했다. 당시 지우의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에게 연락을 시도해 보았다. 다행히 그 형사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고 여전히 현직에서 일하고 있었다. 나는 혹시 실종된 아동들이 보육원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형사는 그런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신원 확인이 되지 않거나 특별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은 임시적으로 보육원에 맡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형사의 말을 들으며 나의 의심과 확신은 더욱 강해져만 갔다. 지우가 실종된 후 기억을 잃고 보육원에 맡겨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예린이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우석 없이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대형 쇼핑몰에서 예린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조심스럽게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았다. 어릴 때의 기억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특히 5살 이전의 기억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이다. 예린이는 5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았다. 혹시 꿈에서 다른 엄마의 모습이 나타나거나 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였다. 예린이는 가끔 그런 꿈을 꾼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꿈 속 여자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 꿈 속의 엄마는 어떤 느낌인지 물어보니 잘 모르겠지만 정말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라고 대답했다. 마치 지금의 나처럼 말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은 격렬하게 두근거렸다. 혹시 그 꿈 속의 엄마가 바로 나일까?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예린이는 분명히 지우였다. 내가 10년 동안 그토록 간절히 찾아다녔던 내 사랑하는 딸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감정적인 확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우석과 예린이에게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줄 수도 있는 중대한 일이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오랜 시간 깊이 고민한 끝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다. DNA 검사를 의뢰하기로 한 것이다. 나는 예린이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구할 수 있었다. 쇼핑몰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예린이가 앉았던 의자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진 것들이었다. 내 자신의 머리카락과 함께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그 일주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만약 결과가 양성이라면, 정말로 예린이가 지우라면, 그리고 만약 음성이라면, 내가 그토록 확신했던 모든 것이 단순한 착각이었다면. 매일 밤 나는 한순간도 잠들 수 없었다. 10년 동안 그토록 간절히 찾아다녔던 딸이 바로 내 곁에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동시에 만약 검사 결과가 내 예상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도 컸다. 우석은 내가 예린이를 만난 후로 이상하게 변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무엇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다른 아이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워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드디어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99.99% 일치. 예린이는 확실히 지우였다. 나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10년 동안 전국을 뒤지며 찾아다녔던 내 사랑하는 딸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딸로서 내 곁에 있었던 것이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강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다. 우석에게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을 때 그 역시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런 일이 정말로 가능한 일이냐며 몇 번이고 결과지를 다시 확인해 보았다. 정말로 지우가 예린이라고, 자신이 10년간 친딸처럼 키워온 아이가 당신 친딸이라고. 이런 운명적이고 기적적인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이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순간이 남아 있었다. 예린이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10년간 아버지로만 알고 있었던 우석이 양아버지이고 처음 만난 내가 바로 친어머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야 하는 것이었다. 우리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앉아서 긴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10년 전에 실종되었던 딸의 이야기를, DNA 검사를 하게 된 과정과 그 결과를, 그리고 내가 예린이의 친어머니라는 놀라운 사실을 말이다. 예린이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깊은 혼란을 느꼈다. 정말로 내가 자신의 친어머니냐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버지로 알고 있었던 우석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었다. 우석은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예린이가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을 숨겨왔던 것에 대해 깊이 사과했다. 하지만 10년간 진짜 딸처럼 사랑해왔고 앞으로도 그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예린이는 며칠 동안 깊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지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10년간 믿고 있었던 아버지가 양아버지이고 처음 만난 낯선 여자가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더 친숙함과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딸 사이에 끊을 수 없는 혈연의 끈은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이다. 나는 예린이에게 10년 전의 모든 이야기를 자세하고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5살 때 유치원에서 집으로 오던 중에 갑자기 사라진 일, 그 후 내가 얼마나 절망적으로 찾아다녔는지, 얼마나 간절히 그리워하고 사랑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말이다. 예린이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들이 조금씩 희미하게나마 떠오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명확하고 선명하지는 않지만 어딘가에서 느껴본 듯한 익숙함들이 있다고 했다. 우석은 정말로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 상태에 있었다. 10년간 친딸처럼 키워온 예린이가 사실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친딸이었다는 이 운명적이고 기적적인 상황에 대해 기쁨과 당황스러움을 동시에 느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예린이에 대한 사랑과 애정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친딸이든 양딸이든 예린이는 언제나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딸이었다. 예린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나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지고 편안해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항상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외로움과 공허함이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도 깨달았다. 아무리 우석이 최선을 다해 잘 키워주었어도 친어머니에 대한 본능적인 그리움과 갈망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해주었다. 한 달 정도가 지나면서 예린이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연스럽고 당연해졌다. 나는 그 순간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10년 만에 내 딸의 입에서 나오는 엄마라는 달콤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어머니와 딸이 10년 만에 재회하는 감동적인 순간들이었다. 우석도 변화하는 가족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이제 예린이에게는 2명의 아버지와 1명의 어머니가 있게 되었다. 자신을 10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워준 양아버지 우석과 자신을 10년 동안 간절히 찾아다닌 친어머니 이나, 그리고 이혼 후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친아버지인 민호까지 말이다. 나는 민호에게도 연락을 취해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이혼 후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던 민호는 딸을 찾았다는 소식에 목 놓아 울었다. 즉시 서울로 올라와 10년 만에 지우와 재회했다. 아버지와 딸의 감격적인 만남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나와 우석 그리고 지우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운명의 장난인지 사랑의 힘인지 우리 세 사람은 기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지우는 이제 복잡하지만 풍성하고 따뜻한 가족 관계를 갖게 되었다. 양아버지 우석, 친어머니 나, 그리고 친아버지 민호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들이었다. 나는 잃어버린 10년의 소중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지우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지우의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은 놓쳤지만 이제부터의 성장 과정과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 진학과 취업, 첫사랑과 결혼까지 엄마로서 함께하고 싶었던 모든 순간들이 아직 우리 앞에 남아 있었다. 우석과 나는 결혼을 결정했다. 이미 우리는 가족이나 다름없었지만 공식적으로도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었다. 지우도 우리 2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자신 때문에 만나게 된 2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해 주었다. 작은 규모의 조용한 결혼식이었지만 우리 3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의미 깊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민호도 가끔씩 우리를 만나러 왔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지우를 중심으로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이혼은 했지만 지우의 부모로서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민호는 새로운 가정을 이룬 나와 우석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무엇보다도 지우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했다. 지우는 자신의 특별하고 독특한 가족 구성에 대해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특별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모두 믿기 어려워했지만 지우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친구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내가 운영하는 병원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지우를 찾은 기적적인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특히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나 깊은 상실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다. 나의 경험담과 이야기는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1년이 더 지났다. 우리 세 사람은 이제 완전하고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던 모든 일상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되었다. 아침에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주말에는 함께 나들이를 가는 평범하고 소소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지우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심리학과에 진학해서 나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도와주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딸의 꿈과 목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했다. 우석도 마찬가지였다. 10년 만에 만난 소중한 딸의 꿈을 응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이제 진정으로 완전해진 기분이었다. 10년 동안의 길고 힘겨운 여정 끝에 잃어버린 딸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랑과 행복까지 얻게 되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이자 고통이었던 지우의 실종이 결국은 더 큰 행복과 완전한 가족을 가져다 준 셈이었다. 때로는 인생이 이렇게 예측할 수 없고 신비로운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었다. 지우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어린 나이에 친부모와 헤어져 기억까지 잃어버렸지만 결국은 2배, 3배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친부모의 변함없는 사랑과 양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10년간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닌 어머니의 깊고 진실한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세 사람은 함께 작은 집에서 평범하지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모든 시간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다. 매일이 새롭고 신선했으며 매일이 감사하고 소중했다. 기적 같은 재회 이후의 평범한 일상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적이었다. 2년이 더 흘렀다. 지우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있었다. 심리학과에 성공적으로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실감과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꿈을 더욱 구체적으로 키워나가고 있었다. 나는 딸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매일같이 행복감을 느꼈다. 지우는 대학에서 만나 새로운 친구들에게 자신의 독특하고 특별한 가족사를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만 지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는지 알게 되면서 오히려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분위기였다. 양아버지와 친부모 모두에게 사랑받는 지우의 모습은 정말로 특별하고 아름다웠다. 내가 운영하는 병원은 이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고 신뢰받는 정신과 병원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지우를 찾은 기적적인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더욱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다. 특히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나 깊은 상실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의사였다. 나 자신도 똑같은 아픔과 절망을 경험했고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극복한 살아있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석은 교사로서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처받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우리 세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했고 집에서는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족이 되었다. 지금까지 잃어버린 딸을 찾는 힘든 과정을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